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오늘 책 한국 고전소설 40. 이거 수능하고 논술 내신을 위한 필독서인데 중고생들을 위해서 챔프가 이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로 변신해서 우리 중고생들을 위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거 안 읽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소설. 머릿말. 옛것은 새것을 알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성찰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역사는 대체로 왕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진짜 역사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보통 사람은 바로 역사의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고전소설은 역사의 엘리트는 물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역사와 함께 한국 고전소설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중고생들이 접할 수 있는 고전소설 선집은 대체로 축약되거나 생략된 것이 많다. 문학 교과서부터 불가피하게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는 작품 소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고생들은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들의 전문을 따로 구해서 읽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고전소설 40은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으며 전문을 실었다. 아울러 중고생이 어렵게 생각하는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실었다. 원문의 맛을 살리면서 최대한 전문을 수록한 한국 고전소설 40의 작품 선정 기준과 장점을 밝혀둔다. 1. 한국 고전소설 40은 교과서 수록 작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문학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진 작품은 대체로 전문가와 대중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온 작품이다. 교과서에서 다뤄진 작품은 수능과 논술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2. 40편이란 최다 편수를 수록하면서 전문을 수록해 완전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문학 작품은 전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고전소설 40은 구운몽, 춘향전, 사시남정기 등 비교적 긴 고전들도 전문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작품의 호흡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작품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가피를 했다. 3. 해설은 작가와 작품 세계, 작품 정리, 구성과 줄거리, 생각해볼 문제로 나누어 작품의 완전한 이해를 도모했다.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따라 줄거리를 구분해 작품의 성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생각해볼 문제는 수능시험, 논술고사, 수행평가에 대비해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 원전의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원전에 충실하다 보면 내용이 어려워져 기록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전히 현대문으로 고친 것은 원전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고어는 현대어로 고치되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원문을 살렸다. 어려운 어휘는 간략한 주석을 달아 어려운 어휘는 간략한 주석을 달아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어휘풀이는 각주가 아니라 네주로 처리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중요한 한자어에는 한자를 표기하고 현대어 풀이를 덧붙였다. 고전은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대별 주요 작품 소개. 이 책에 수록된 작품의 계열을 살펴본다. 아울러 시대별 소설의 경향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수록 작품 40편의 해설을 통해 한국 고전소설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상고시대. 우리 민족은 해마다 추수할 무렵이 되면 자연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냈다. 부여는 이를 영고라고 했고 고구려는 동맹, 예는 무천이라고 했다. 이때 연행된 의식을 원시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축제와 문학으로 분리됐다. 초기 문학은 전승 집단의 문화와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신화, 전설, 빈담 등 설화의 형태로 구전됐다. 신화는 자연현상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생명체, 수호신, 천지창조 등의 유래를 노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또한 고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건국신화가 등장했다. 당시 사람들은 신화를 통해 집단의 결집과 우월성을 강조했다. 당군신화, 작가 미상.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상으로 내려온다. 환웅은 인간이 된 웅녀와 혼인해 당군을 낳는다. 당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과 천손의 단일 민족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주몽신화, 작가 미상. 천재 아들 해모수는 하백의 딸 유화와 혼인을 치르고 사라진다. 분노한 하백은 유화를 바닷속으로 귀양보낸다. 금화에 의해 건져진 유화는 알 하나를 낳는데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난다. 이 신화는 고구려인의 태양숭배 사상과 고구려 건국 시조인 주몽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 시조 혁거세왕, 작가 미상. 육부의 촌장이 모여 임금을 세울 것을 의논한다. 그들은 양산 아래 우물가를 찾아간다. 그곳에는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라의 시조 혁거세다. 계룡 왼쪽 옆구리에서는 왕후 알령이 태어난다. 천신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나타낸 이 설화에는 당시 부족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설화. 삼국시대에 이르러 신화의 시대는 가고 전설과 민담의 시대가 시작됐다. 신화가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통치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됐다면 전설과 민담은 민중의 삶과 직결된 도덕률이나 불교의 이치를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됐다. 구토설화, 작가 미상. 용왕의 딸이 병들자 거북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다고 자청한다. 거북은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가지만 토끼는 간을 바위돌 밑에 놔두고 왔다고 다시 거북을 속인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풀숲으로 도망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중요성과 허욕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 도미설화, 작가 미상. 백제 사람인 도미에게는 아름답고 절행이 뛰어난 아내가 있다. 계루왕은 도미 아내의 절행을 시험하고자 도미를 멀리 보내고 도미 아내의 정죄를 빼앗으려고 한다. 도미 아내는 기지를 발휘해 왕을 속이고 남편과 함께 도망친다. 후대 춘향전의 근원이 된 이 설화는 지배층이 권력을 이용해 민간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담은 관탈민녀형 설화의 대표적 작품이다. 직위설화, 작가 미상. 직위는 선덕여왕을 본 뒤로 상사병에 걸린다. 이 사연을 들은 선덕여왕은 직위를 절로 따라오게 한다. 직위는 절 앞에 탑 아래서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다. 잠에서 깬 직위는 여왕이 놓고 간 금팔찌를 안고 기뻐하다 화신이 되고 만다. 선덕여왕이 주문을 지어 화재를 예방하게 된 내력을 담은 설화다. 연오랑 새오녀, 작가 미상. 연오랑과 새오녀는 해조를 채취하다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된다. 신라의 해와 달은 광채를 잃지만 새오녀가 세초를 보내자 해와 달의 전기가 살아난다. 우리나라의 유일의 1월 신화로 일본에 대한 우월 의식과 경계심이 잘 나타나 있다. 화왕계, 설총. 어느 날 한 미인 장미꽃이 꽃 중의 왕 즉 화왕 모란 앞에 나타나 곁에 있기를 청한다. 뒤이어 검소한 차림의 백두옹 할미꽃도
신화되기를 청한다. 화왕이 고민하자 백두홍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버리고 충신을 취하라고 경고한다. 꽃을 의인화해 인간 세계를 풍자한 작품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신몽 작가 미상. 태수 김은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한 조신은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그녀와 살게 해달라고 빈다. 빌다 지쳐 쓰러진 조신은 꿈속에서 그녀와 혼인하고 자녀도 5이나 낳지만 가난 때문에 헤어진다.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건립한다. 김만중의 꿈몽에 영향을 준 이 설화는 액자 형태의 환몽 구조를 보여준다. 김현 감호 작가 미상. 김현은 홍륜사의 탑을 돌다가 한 처녀를 만난다. 호녀인 처녀는 자신의 오라비를 하늘에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신 죽기로 결심한다. 호녀는 사람들을 해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현은 호원사를 짓고 호녀의 명복을 빌어준다. 짐승의 절기와 희생을 통해 인간의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다. 바리대기 작가 미상. 오구대왕은 7번째 아이마저 딸로 태어나자 산속에 내다버린다. 오구대왕이 병이 들자 바리대기는 자청에서 약수를 구하러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서역국에 도착한 바리대기는 약수를 지키던 동수자와 결혼해 7 아들을 낳고 약수를 얻는다. 영웅설화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고려 초기에는 통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문학이 크게 융성했다. 한문학의 발달에 힘입어 구전 전승 설화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기록하던 사람들의 창의성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폐관문학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가전체 소설을 거쳐 고대 소설로 발전했다. 흔히 가전체 소설이 설화와 소설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설화의 개인의 창의성을 더해 좀 더 소설 양식에 다가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가전체. 가전이란 사물을 역사적인 인물로 의인화해 그의 생애와 인품,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다. 가전의 목적은 한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해 교훈을 주는 것이다. 공방전. 임춘. 황제는 상공을 불러 성정이 올곧지만 처세에 약한 공방의 관상을 보게 한다. 상공은 숨어있는 봄바탕을 잘 다듬으면 쓸만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공방은 백성을 상대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다 조정에서 쫓겨난다. 엽전을 제재로 하여 돈의 양명성과 인간의 탐욕을 풍자했다. 국순전. 인춘. 벼슬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국순의 집안은 아버지 주 진한술 때부터 세상에 알려진다. 주의 아들 순. 술은 성품이 맑고 도량이 넓어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위세가 등등해진 순은 온갖 부정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임금의 눈밖에 나고 정계에서 은퇴한 뒤 병들어 죽는다. 인간과 술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비유해 간신배들의 타락상을 고발한 작품이다. 국선생전. 이규보. 국성, 맑은 술은 어릴 때부터 도량이 넓어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 국성이 권세를 누리면서 그의 세 아들은 오만방자하게 군다. 후에 국성은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는다. 국순전과 다르게 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작품으로 성을 위국 충절의 모범이 될 신하로 만들어 군자의 처신을 경계하고 있다. 조선전기. 조선전기에는 기존의 설화와 가전체 등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의 한문 소설이 등장했다. 이후 17세기부터 소설의 창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8, 19세기에는 소설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평민의식이 각성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17세기 초에는 최초의 국문소설인 홍길동전이 발표됐다. 전기소설. 전기소설이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하고 신기한 사건들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소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전기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기소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던 삼국시대 중기였다.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부처님에게 배필을 점지해달라고 빌던 양생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양생은 여인이 왜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처녀임을 알게 되고 여인을 위한 제를 올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다른 고전 소설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이생규 장전. 김시습. 이생이 과거에 급제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 최랑은 홍건적 무리에게 죽임을 당한 뒤다. 슬픔에 잠긴 이생 앞에 죽은 최랑이 나타나고 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이 소설은 이생과 최랑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전반부와 홍건적의 난으로 이별을 맞게 되는 후반부로 나뉜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소설의 대중적 기반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설을 이야기의 형태로 들려주는 전기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민중의 문학 참여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소리와 민속극이 성장했다. 우리 민속 예술의 한 형태인 판소리와 민속극을 통해 평민의 언어와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설화소설. 설화소설이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설화에서 모티브를 취한 작품이어도 세계적으로 분포된 설화가 아닌 경우에는 설화소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춘향전의 경우 연려와 암행의사 설화가 모티프가 됐지만 세계적인 설화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화소설에 속하지 않는다. 심청전. 작가 미상. 신봉사의 딸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심청은 영왕에게 구출되고 연꽃제사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황후가 된 심청이 맹인잔치를 열고 신봉사는 딸을 보자마자 눈을 뜨게 된다. 효사상과 불교적 세계관을 강조한 작품으로 권선징악의 구조를 보여준다. 흥부전. 작가 미상.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부 내외를 집에서 쫓아낸다.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고 보상으로 박씨를 얻는다. 박씨를 심어 박이 열리자 그 속에서 금은부화가 쏟아진다. 춘향가, 심청가와 더불어 3대 판소리기의 소설로 불리는 작품으로 놀부와 흥부 형제의 삶을 해학적으로 포착한 대표적인 평민문학이다. 우화소설. 우화소설이란 인격화된 동식물이 등장하고 풍자와 교훈의 성격을 지닌 소설이다. 우화소설의 시초는 신라시대 때 설총이 지은 화왕계로 볼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창작된 시기는 양반 중심의 봉건사회가 여러가지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선 후기이다. 토끼전. 작가 미상. 병에 걸린 용왕은 토끼의 간이 효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라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한다. 토끼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가 부귀영화를 노리고 용궁으로 들어간다. 뒤늦게 후회한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꾀를 부린다. 설화를 소설로 엮은 우화소설로 속고 속이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장기전. 작가 미상. 어느 추운 겨울날 장기와 까투리 부부는 먹이를 찾아 나선다. 장기는 콩알을 찾아내지만 까투리는 지난밤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며 장기를 말린다. 장기는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콩알을 먹이려다 덫에 걸려 죽는다. 이 소설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남존여비와 개가 금지를 비판한 작품이다.
이는 여권 신장과 본능적 욕구 중시라는 조선 후기의 서민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호질, 박지원. 해가 저물자 호랑이는 선비 고기를 먹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한편 마을에서는 도학자 북곽 선생과 연료로 소문난 과부 동리자가 미래를 즐기고 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북곽 선생은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호랑이는 인간의 위선을 엄하게 꾸짖고 사라진다. 호랑이의 입을 통해 선비들의 허위의식과 비도덕성을 폭로하고 있다. 까치전, 작가 미상. 까치 부부가 잔치를 열어 온갖 날짐승을 초대하자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비둘기는 앙심을 품는다. 결국 숫까치가 비둘기와의 다툼 끝에 죽어버리고 과부가 된 암까치는 군수 보람에게 억울함을 알린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두꺼비의 거짓 증언으로 비둘기는 풀려난다. 당시 사회의 부패와 무능한 관리, 지배층의 횡포 등을 조류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비판했다. 풍자소설. 풍자소설이란 인물이나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을 조롱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소설을 말한다. 풍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곤란한 경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모순된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사용됐다. 배비장전, 작가 미상. 배비장은 절대로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제주 목사와 방자는 애랑과 합세해 배비장을 골려줄 계획을 세운다. 결국 배비장은 온갖 교태를 부리는 애랑에게 반하고 만다. 시종일관 웃음을 유발하는 이 작품은 양반의 이중성과 위선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이춘풍전, 작가 미상. 부모님이 물려준 가산을 모두 탕진한 이춘풍은 아내가 길쌈을 내서 일으킨 살림이 넉넉해지자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이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홀려 거짓골이 되고 아내는 비장복장으로 이춘풍을 벌준다. 남존 여비의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조선시대 후기에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여성상을 나타내었다. 옹고집전, 작가 미상. 학 대사는 성질이 고약하므로 소문난 옹고집을 벌하기 위해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보낸다. 뒤늦게 죄를 뉘우친 옹고집은 도승에게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부의 축적에만 몰두해 인륜과 도덕을 저버린 일부 신흥서민 부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양반전, 박지원. 한 양반이 황국 빚이 많아 관가에 잡혀 들어간다. 이웃에 사는 평민 부자는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러 온다. 하지만 부자는 군수로부터 양반의 횡포와 까다로운 품행 절차를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양반의 무기력하고 위선적인 생활에 대해 풍자한 작품이다. 광문자전, 박지원. 거지 두목이었던 광문은 누명을 쓰고 소굴에서 쫓겨난다. 광문은 거지들을 피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의 추천으로 약방 점원이 된다. 미남도 영웅도 아닌 광문은 선하고 신의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작가는 광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의와 정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염정소설. 염정소설은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소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염정소설은 봉건적인 제도나 도덕 규범 등 사회적 장애물로 인해 남녀의 애정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염정소설이 금오신화 이후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양산되기 시작한 까닭은 양난 이후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적 이념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춘향전, 작가 미상. 첫눈에 서로 반해 사랑을 키워가던 이몽룡과 성춘향은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떠나면서 이별하게 된다. 새로 부임한 부사 변학도는 춘향의 미색이 으뜸이라는 소문을 듣고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명한다. 춘향은 절개를 지키나 결국 옥에 갇힌다.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당시 봉건사회의 익숙함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민중의식을 보여준 작품이다.
운영전 작가 미상. 선비 유영은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사랑에 빠진 궁녀 운영과 소년 김진사는 도망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미래가 탄로나자 운영은 자살하고 김진사도 식음을 전폐하다 죽음을 맞는다.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데 반해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구운몽 김만중.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팔선녀와 만나 희롱한 것이 들통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뒤 성진은 양소위로 환생해 팔선녀와 사랑을 나누다가 문득 인생 무상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유교, 불교, 도교가 모두 어우러진 이 작품은 특히 불교의 공사상을 강조했다. 심생의 사람. 이옥. 심생은 우연히 만난 한 소녀와 사랑을 나눈다. 두 사람은 심생의 부모가 심생을 절로 보내면서 이별하게 된다. 얼마 뒤 심생은 소녀의 유서를 받고 심생 역시 슬픔에 쌓여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양반과 평민의 사랑을 통해 신분제 사회가 동요화된 당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주체적으로 사랑을 정치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묘사하고 있다. 가정소설. 가정소설이란 가정사를 다루는 소설을 말한다. 후대 가족사 소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당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가정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 문학에서 잘 쓰이지 않는 가정소설이란 용어를 한국 문학에서 쓴 이유는 처첩 간의 갈등, 전처소생과 후처의 갈등, 적동주의 등을 내세운 작품이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장화홍련전 작가 미상. 계모 허씨의 계략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화와 홍련은 한을 풀기 위해 고을로 부임하는 부사 앞에 밤마다 나타난다. 자매의 사연을 들은 부사 정동원은 계모 허씨와 아들 장쇠를 벌준다. 가정 불화로 인한 비극을 그린 이 작품은 권선징악이라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콩쥐 파취전 작가 미상. 콩쥐는 계모와 팥쥐에게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감사와 결혼하게 된다. 콩쥐를 시기한 팥쥐는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한다. 콩쥐의 억울한 죽음은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밝혀지고 팥쥐와 계모는 벌을 받는다. 계모와 전초 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가정소설의 대표적이다. 사시남정기 김만중. 유연수는 어질고 현명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후사를 보지 못해 교씨를 첩으로 맞는다. 사씨는 교씨의 중상모략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유연수도 귀향을 가게 된다. 장희빈의 음해로 인현 왕후가 폐위된 사건을 빗대어 표현한 이 소설은 가정소설의 시초가 된 작품이다. 군담소설.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담소설은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전쟁의 패배를 보상받기 위해 영웅적 인물을 내세워 창작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이 전란을 통해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고 출세하는 일대기적 구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군담소설은 임진록처럼 실제 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소설과 유충열전, 조웅전과 같이 허구적 전쟁을 소재로 한 창작 군담소설이 있다. 박시전 작가 미상. 추한 외모를 가진 박씨는 남편 이시백과 집안 사람들에게 괄시를 당하지만 신통력을 발휘해 집안을 일으킨다. 한편 오랑캐 왕은 호시탐탐 조선을 침범할 계획을 세우고 박씨는 도수를 발휘해 호군을 물리친다. 역사상 실존 인물인 이시백, 임경업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는 병자호란의 굴욕을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임경업전 작가 미상. 임경업은 오랑캐의 침입을 받은 호국이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명군을 이끌고 출전하지만 호국이 오히려 조선을 침략한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자 임경업은 명나라와 내통해 호국을 치려다 사로잡힌다. 병자호란에 패한 지배계층의 무능함에 대한
당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다. 유충열전 작가 미상. 조정의 힘이 약해지자 사방에서 오랑캐가 들고 일어난다. 이때 한 장수가 나타나 전쟁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오랑캐의 무리를 소탕하는데 그가 바로 유충열이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던 당시 민중의 패배의식을 보상받기 위해 창작되었다.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가장 충실하게 그려냈다고 평가받는다. 조웅전 작가 미상. 충신 조승상이 간신 이두병의 모함으로 자살하자 왕은 조승상의 아들 조웅을 궁중으로 불러 태자와 어울리게 한다. 왕이 죽자 이두병은 어린 황제를 외딴 섬으로 보내버린다. 조웅은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아 병장들을 귀합해 이두병의 군대를 물리친다.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해 영웅의 활약상을 그린 군담 소설로 유충열전에 비해 사건이 현실적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사회소설. 사회소설이란 사회 문제나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을 말한다. 사회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역사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사실주의 경향이 토대가 된다. 따라서 사회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과 폐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작가의 비판의식까지 덧붙여 창작된 경우가 많다. 홍길동전 허균. 서자로 태어나 천대를 받던 홍길동은 집을 떠나 활빈당의 두목이 된다. 홍길동은 팔도 지방 수령들이 축적한 재물을 기묘한 계책과 도술로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 준다. 임금이 홍길동을 잡으라고 어명을 내리지만 홍길동은 도술을 부려 사람들을 능멸한다. 적서차별과 봉건적 신문제도,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등을 비판하고 이상국 건설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허생전 박주원.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부자 변씨를 찾아가 돈 만냥을 빌린다.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번 허생은 도적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가 이상국을 건설한다. 허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완 대장은 허생을 찾아가 나라에 큰 일을 할 방법을 묻는다.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지만 이완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시 사회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양반인 사대부터 허례허식 등을 풍자한 작품이다. 단군신화 작품 정리. 작가 미상. 갈래 건국신화 설화. 성격 신화적, 서사적, 민족적. 주제 홍익인간의 이념과 단일민족의 역사성. 출전 삼국유사 권일. 고조선. 생각해볼 문제. 이 신화는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 단계별로 줄거리를 엮어보라. 발단. 환웅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옴. 전개. 인간이 된 웅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당군을 낳음. 절정.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1500년 동안 다스림. 결말. 당군이 1908세에 산신이 됨. 2. 환웅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경로를 통해 이 땅은 하늘이 선택한 곳임을 보여준다. 환웅이 세상에 내려올 때 천부인 세계를 지닌 것은 신의 영험한 힘을 표상하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린 것은 농경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밝히면서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반영하고 있다. 3.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당시 곰과 범은 토템의 대상이었다. 곰과 범 가운데 곰이 인간으로 선택된 것은 곰 숭배 부족이 범 숭배 부족을 눌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자 이 주족과 선주족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쑥과 마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어려움을 견딘 끝에 웅녀가 되고 환웅과 혼인한다. 이는 고난 극복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상징한다. 단군 신화에서 쑥과 마늘은 주술적 효력을 가진 식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본초 강목에는 쑥이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고 사악한 독해를 없애는 기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에서 쑥이 곰의 인간 형성과 수성 제거에 효험이 있는 식물임을 알 수 있다. 수성이란 동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당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작품은 환인, 환웅, 당군 3대를 통해 천신족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다. 당군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투쟁이 없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읍의 이동은 당시 역사의 반영으로 보인다. 또 당군이 산신이 된 것은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는 사상, 재정일치 시대의 군장, 원시 부족 사회의 군사 우두머리, 군장이 신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당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통치자를 뜻한다. 따라서 당군 왕검은 재정일치 시대의 군장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다. 단군 신화 고기 당군의 사적을 기록한 단군 고기는 이렇게 전한다. 옛날에 환웅의 아버지이며 당군의 할아버지 하늘의 신의 서자, 본래는 첩의 아들이라는 뜻이나 맏아들을 제외한 여러 아들을 이룬 환웅은 늘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아들의 뜻을 알게 된 환인이 3위 태백산, 여기서 태는 여기서 위는 높다의 뜻을 따라서 세계의 높은 산 가운데 태백산이라는 뜻을 내려다보니 그곳이 가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천부인 선의 위력과 영험을 표상하는 부적과 도장, 천부인 세계를 주어 지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지금의 묘양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 신단에 서 있는 나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지점의 표지,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그는 이곳을 신시, 고대 사회에서 제와 정의 집회지, 신시라 불렀다. 환웅천왕으로 불리는 그는 풍백, 우사, 운사, 각각 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주술사로 추정됨.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에 관한 360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면서 인간 세상을 널리 교화했다. 홍익 인간의 뜻을 펼쳤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늘 신웅,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었다. 이에 신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당부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의 소원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쑥과 마늘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삼감, 한지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기하지, 꺼리거나 피하지 못한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은 여자, 즉 웅녀는 여자가 되었지만 자신과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늘 신단수 밑에서 아이를 뵐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에 웅녀의 소원을 받아들여 임시로 사람으로 화신한 환웅은 웅녀와 혼인했고 웅녀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당군 왕검이라 불렀다. 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요 임금의 즉위원년은 부진이니 50년은 경인이 아닌 정사년임. 확실한지 여부는 의심스러움. 당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한 다음 이곳을 조선이라 불렀다. 그는 뒤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 조선의 본뜻으로 추정되기도 함. 아침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그는 이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의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의 기자, 중국 은나라 주왕의 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 조선을 세웠다는 설이 있음.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봉함해 당군은 장당경, 황해도 구월산 아래의 땅 이름으로 옮기었다가 훗날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 그때 당군의 나이는 1908세였다. 주몽신화 작품 정리. 미상 작가 미상 갈래 건국 신화 설화 성격 서사적 영웅적 주제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내력 의 영웅 서사 문학의 기본 틀을 온전히 갖추고 있음. 출전 동국 이상국집 권 3 동명왕편 구성과 줄거리 발단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딸 유아와 만남. 부여왕의 옛 도읍지에 내려온 해모수는 수신인 하백의 세 딸을 보고 반한다. 해모수는 세 딸을 붙잡아두려고 하지만 유아만이 왕에게 붙들린다. 해모수는 유아와 함께 하백을 찾아가 혼인을 치른다. 하백은 해모수가 자신의 딸을 데려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해모수는 혼자 하늘로 올라간다. 하백은 딸의 행동거지를 나무라며 입을 7척이나 늘여 바닷속으로 귀양 보낸다. 경계 주몽이 유아가 낳은 알을 깨고 나옴. 동부여의 금우와 왕이 그물로 건져 올린 여자를 별궁에 두자 햇빛을 받은 여자가 알을 낳는다. 금화 왕이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알을 버리게 했으나 온갖 짐승이 알을 보호한다. 마침내 알을 깨고 한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주몽이다. 절정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해 나라를 세움. 주몽이 성장하면서 재주가 출중하고 활을 잘 쏘자 금화왕의 태자가 그를 시기한다. 부여 왕자와 신하들의 모해를 우려한 주몽은 추격하는 병사를 따돌리고 부여에서 도망나와 나라를 세운다. 결말 주몽이 비류왕과 도읍을 세운 선후를 다투나 결국 승리함. 비류국의 왕 송량은 주몽을 보고 그 용모의 비상함에 놀란다. 송량이 도읍을 먼저 세웠음을 주장하나 주몽은 갖은 실력으로 위험을 보이고 7일간 장맛비를 내려 도읍을 수몰시킨다. 송량은 결국 주몽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넘겨준다. 주몽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성을 고시로 삼는다. 생각해볼 문제. 주몽의 혈통은 어떠한가? 주몽은 천신, 태양신과 수신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 유아는 수신인 하백의 딸이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 따르면 고구려의 역대 왕들은 건국 시조의 혈통을 긍지로 여겼고 주몽과 유아 부인에게 매년 국가가 주관하는 제를 올렸다. 이 유아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유아가 햇빛을 받고 잉태한 것은 고구려인의 태양숭배 사상을 의미한다. 또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조류의 산물이고 그 모양은 빛을 발하는 구형을 하고 있다. 3. 주몽신화와 당군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신화는 모두 천재, 해모수, 주몽과 환인, 환웅, 당군이라는 3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해 건국한 점도 같다. 그러나 난생인 주몽은 태양숭배 사상을, 태생인 당군은 고음
토템 신앙을 상징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4. 주몽이 건국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주몽이 송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목은 건국 후에도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류수 상류 지역 쟁탈전에서 7일간의 장마비로 송량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수리 관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몽신화 한 신작 3년 임술년에 천재는 아들 해모수 북부여의 시조를 부여왕의 옛 도읍지에 내려보냈다.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령거 5마리의 용이 끈다는 전설 속의 수레 오령거를 타고 종자 남에게 종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 종자 100 여인들은 모두 백곡을 타니 백곡을 타니 채색 구름이 위에 뜨고 음악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웅심산 개마산 백두산의 별칭으로 보기도 함. 웅심산에 머물다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려왔는데 머리에는 오우관 까마귀 기수로 된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 용천검 옛날 장수들이 쓰던 보검을 찼다. 아침에 정사를 펼치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 사람들은 이를 천왕랑이라 했다. 성북 청하의 하백 황하의 신으로 물을 맡은 신에게는 아름다운 세 딸이 있었다. 장녀는 유화, 차녀는 헌화, 막내딸은 개녀는 위화라고 불렀다. 세 딸이 청하로부터 웅심년 위로 놀러 나가니 선녀 같은 자태에 수식한 폐옥, 왕과 왕비의 법복이나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의 좌우에 늘어차던 옥. 폐옥이 어지럽게 울려 항고와 진배 없었다. 해모수는 하백의 세 딸을 보고 좌우에 말했다. 이들을 왕비로 삼아 아들을 두리로다 했다. 그녀는 왕을 보자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좌우에서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궁전을 지어 여자들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닫는 게 마땅하오이다. 하니 왕이 동의하며 말채찍으로 땅을 그었다. 문득 동실이 생기니 과연 장관이었다. 방 가운데에는 세 자리와 동이술을 마련해 두었다. 하백의 세 딸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술을 권하며 마시니 크게 취했다. 이때 해모수가 급히 나가 문을 닫으니 여자들이 놀라서 달아났지만 장녀인 유아만이 왕에게 붙들렸다. 이에 크게 노한 하백은 사자를 보내 꾸짖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의 딸을 머물게 했는가? 왕이 대답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로 하백의 딸에게 구원하고자 하노라.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했다. 내 딸에게 구원을 하려 한다면 중매를 보내야 마땅할 터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둔 것은 신뢰가 아닌가? 이를 부끄럽게 여긴 왕은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아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이미 왕과 정이 든 유아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유아가 왕에게 권했다. 오령거만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왕이 하늘을 가리켜 고하니 문득 오령거가 공중에서 내려왔다. 왕과 유아가 수레를 타니 갑자기 풍운이 일어나 순식간에 하백의 궁전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이들을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했다. 천하에 통용하는 혼인의 예법이 있거늘 어찌하여 예를 잃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 왕이 천재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비함이 있지 않겠나? 하니 왕이 말하되 다만 시험해 보시오라고 했다. 이에 하백이 이어 잉어의 원말로 변해 이어로 변해 뜰 앞에 연못에서 논일자 왕은 수달로 변해 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가 되어 쫓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가 되어 내리쳤다. 이에 하백은 해모수를 참으로 천재 아들이라 여기고 예로서 혼인을 치렀다. 하백은 해모수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워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술을 권해서 크게 취하게 한 뒤 딸과 함께 작은 혁여 가죽 수레에 넣어 용고에 실어서 천상으로 올려보냈다. 혁여가 물속을 채 빠져나오기 전에 술에서 깨어난 해모수는 유아의 황금 비녀를 뽑아서 혁여를 찔러 구멍을 낸 후 그 구멍으로 혼자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유아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 하고 좌우의 명령에서 딸의 입을 잡아 느리도록 했다. 그 입술을 3척이나 느리고 노비 2사람만 딸려서 우발수로 귀향을 보냈다. 의사, 어부를 높여 부르는 말. 강력 부추가 동부여의 금화, 동부여의 왕에게 고했다. 요즘 양중, 어랑송 물고기를 잡는 장치. 앙중에 고기를 가져가는 짐승이 있으나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의사에게 그물로 그것을 끌어내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로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은 채 나왔다. 그 여자가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기에 입술을 3번 잘랐다. 왕은 그 여자가 천재 아들의 비, 임금이나 황태자의 아내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다. 여자는 햇빛을 받아 임신한 뒤 신작 4년 계해년 화사월에 주몽을 낳았다.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이 기에 영웅다웠다. 유아는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다. 크기가 닷되 들이쯤 되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왕이 말했다.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이 알을 말 목장에 버리게 했으나 말들이 밟지 않고 피해 다녔다. 이번에는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 온갖 짐승, 백수가 모두 알을 보호했다. 구름이 낀 날에도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비쳤으므로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을 깨고 한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알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내아이는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아이가 화살을 쏘면 방거 위에 있는 파리가 모두 맞았다. 그때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나이가 들고 기골이 장대지자 제주도 눈에 띄게 들었다. 금화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는데 그들은 늘 주몽과 함께 사냥을 다녔다. 왕자들과 종자 40여 명이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활로 많은 사슴을 명중시켜 잡았다. 왕자들은 이를 질투하며 주몽을 나무에 메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지만 주몽은 나무를 뽑은 뒤 돌아왔다. 태자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몽은 신용,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용기, 신용이 있고 눈길이 남다르니 일찍 도마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다. 왕은 주몽을 시험하기 위해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천재의 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말을 먹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시기에 감히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밤낮 속이 상했다. 내가 듣기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말이 좋아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직접 말을 골라주겠다. 어머니가 말 기르는 곳에 가서 긴 채찍으로 말들을 마구치니 말들이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누른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그 말이 주마, 빠르게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말의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놓았다.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했다. 그러자 말은 점차 야유어 갔다.
마목을 순행하던 왕은 말들이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주몽은 말의 혀에서 바늘을 뽑아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으로 향해 도망가다 게사수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었다. 주몽은 추격하던 병사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했다. 나는 천재의 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황천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죽여 배처럼 떠있는 배다리를 보내주옵소서. 주몽이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서로의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었다. 주몽 일행은 무사히 물을 건널 수 있었다. 곧 주병이 강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미 다리 위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다 죽었다.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하면서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했다. 어미 염려는 하지 마라. 어머니가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으나 주몽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은 의당 이것은 신어미가 보리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 활을 쏘아 한 번에 두 마리를 함께 잡았다. 주몽은 비둘기의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냈다. 그런 다음 주몽이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주몽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 비류국, 송량, 비류국의 임금이 사냥을 나왔다가 왕을 보니 그 용모가 비상해 자리를 내주고 물었다. 이곳이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본 일이 없던 차에 오늘날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왕이 대답하고 다시 물었다. 과인은 천재의 손으로 서국의 왕위건을 감히 묻겠느니 군왕은 누구를 계승했는가? 송량이 대답했다. 나는 선인의 후예로서 여러 대 왕 노릇을 했는데 지역이 매우 협소해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대가 나에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탁해서 지내는 일, 부용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왕은 송량을 꾸짖었다. 과인은 천재를 계승했고 당신은 신의 자손이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고 칭하니 나에게 부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왕이 여러 번 본인을 천손이라고 말하자 의심을 품은 송량은 왕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나와 함께 활쏘기를 하자라고 제안했다. 송량은 사슴을 그려서 백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힘에 겨워했다. 왕은 옥지환을 백보 밖에 걸게 하고 화살을 쏘았는데 기와가 깨져 부서졌다. 송량은 크게 놀랐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라의 창업을 새로 해서 아직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던 북과 나발 고각의 위에 위험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가 위가 없어 비류국의 사자가 왕래해도 내가 능히 왕래로서 영송 맞아들이는 일과 보내는 일 영송하지 못하니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 종신부분노 고구려 초기의 장군 부분노가 나와 말했다. 신이 대왕을 위해 비류국의 북을 취해 오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 감춘 물건을 내가 어떻게 가져온단 말이냐? 부분노가 대답했다. 그 북은 하늘이 준 물건인데 취하지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대왕이 부여에서 곤할 때 대왕이 여기에 이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대왕이 10,000번 죽을 위기에서 몸을 빼내어 요수와 요동성 사이 지역 요좌에서 이름을 드날리니 이것은 천재가 명해서 된 것인데
이루지 못할 기에 무에 있겠습니까? 이에 부분노 등 세 사람이 비류국에 가서 고각을 취해왔다. 왕은 고각을 어둡게 색칠해서 오래된 것처럼 했더니 송량이 와서 보고 다투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량은 도읍을 세운 선후를 따져 부용시키고자 했다. 이에 왕은 썩은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 궁궐을 지으니 마치 1000년이나 오래된 것 같았다. 궁궐을 본 송량은 감히 도읍 세운 것에 선후를 다투지 못했다. 왕은 서쪽으로 사냥을 가서 흰 사슴을 잡은 다음 해원이란 곳에 거꾸로 매달고 주수를 행하며 말했다. 하늘이 비를 내려서 비류의 왕도를 표몰 배 따위가 물 위에 떠돌아다니다가 가라앉음 표몰시킨 연후에야 너를 도와줄 것이나 이 난관을 면하려면 내가 하늘에 호소하라. 사슴이 슬피 울기 시작하자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장맛비가 7일이나 내려 송량의 도읍이 떠내려가 버렸다. 왕이 갈대 새끼줄을 가로질러 내리고 안마를 타니 안마를 타니 백성이 모두 그 줄을 잡고 목숨을 구명했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그으니 물이 줄어들었다. 6월에 송량은 나라를 주몽에게 넘기고 항복했다.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을 덮으니 산은 보이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이 나무 베는 소리만 들렸다. 하늘이 나를 위해 성을 쌓는다라고 왕이 말하니 7일 만에 구름과 안개가 스스로 걷히고 성곽과 궁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왕은 하늘에 절하고 나가 살았다. 왕은 추구월 음력 9월의 가을철 추구월에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 왕의 나이가 40이었다. 태자는 왕을 용산에 장사 지냈다. 오늘 한국 고전소설 32쪽까지 책 읽어 주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신라 시조 혁거수양부터 책 읽어주는 남자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